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 6월 18일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관심 가는 뉴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전투병이 아니라 공병과 그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병력으로서의 병력이라고 합니다. 쇼이구가 러시아 국가안보의 서기 직책이었죠. 직전은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었고, 쇼이구가 최근 6월 달에 북한을 2번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 협의를 했는데, 그 쇼이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총 6,000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전투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은 지뢰 제거, 나머지 5,000명은 재건 복구 인력으로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아침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뭐 병력이나 이런 거는 밝히지 않고, 러시아와 북한이 그런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식의 그냥 두루뭉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병력 파견에 추가해서 또 러시아에 파병 갔던 군인들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뭐 기념 사업, 기념 활동들을 하겠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6월 러시아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일종의 뭐 군사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군사 동맹의 결과 북한의 전투 병력이 현재까지 약 11,000명이 1차 파병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약 4,000여 명에서 현재 한 15,000여 명 안팎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전하고 있거나 또는 그쪽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약 6,000여 명이 파병이 되면 총 2만여 명이 되겠죠. 그러면 2만여 명에서 그럼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마 그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적인 파병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점령당했다가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새롭게 지뢰 제거 병력과 재건 복구 병력의 6,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기존에 파병되어 있던 약 15,000여 명의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 전투에 참전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약 2만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는 경제적으로 군인들이 받는 급여와 같은 것처럼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가지고 김정은이 그 북한 통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젊은 인력들이 러시아로 파병돼 간 것만큼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한 군사 기술이 되겠죠. 뭐 위성 발사라든지 또는 뭐 정찰 위성, 또 여러 가지 뭐 핵 관련되는 무기 개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추가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추가로 수출할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현재 상태로는 고립이 풀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러시아와 북한이 그 둘끼리 점점 브로맨스를 키워서 아마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국제 상황에서는 컨트롤이 어려운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휴전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쪽도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뭐 종결 또는 뭐 종전, 휴전이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많은 인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 권력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각각 국가의 국익 차원에서 어떤 선택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지뢰 제거를 하러 보내는 1000여 명의 병력이 과연 그들이 지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급을 받을까? 개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재건 인력으로 투입되는 그 군인들도 북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북한의 애꿎은 젊은 인력들이 러시아 땅에 가서 인명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손상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사실 그 국가의 문제는 그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러시아가 자기 내부의 문제를 러시아의 인력으로, 러시아의 병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굳은 일은 하지 않고 그 굳은 일을 결국 북한의 군인들, 북한의 인력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굳이 우리 북한 인력이 러시아에 가서 그 굳은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지도자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 인력, 젊은 군인들의 목숨이 굉장히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과연 러시아 내에서 병력의 그 투입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파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입니다. 많은 나라 국가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서 무엇인가 미국이 역할할 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내놨죠.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항복. 이것은 1945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죠. 무조건 항복. 그리고 미국이 그 이란 공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이런 분쟁 지역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이었는데, 이 지역 분쟁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 공간에 미국이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항공모함을 인근으로 보내고 F-35나 F-22와 같은 전투기들, 그리고 이런 전투기들에게 기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하는, 싸우고 있는 지역으로 출동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우주에서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아마도 이런 정보는 이스라엘 쪽에 제공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이 트럼프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란은 과연 어떤 그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냥 백기 들고 그냥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이란 국가의 자존심, 시아파의 맹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지금 현재 위치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니까 사실 한 국가에 대한 압박으로는 최고인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언급들이 과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진보된 무기로 맹렬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그냥 이란의 상공을 마음껏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뭐냐면 이란의 대공망들, 레이더 또는 뭐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테헤란과 이란의 상공들을 마음껏 다니면서 사전에 본인들이 확인한 목표물들을 이렇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현재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들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뭐 이런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로 상당 부분을 또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어차피 군사 강국이고 또 미국이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하는 이란으로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소진했고 또 우수한 지휘관과 과학자들까지도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부 장관도 휴전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란의 현재 정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뭐 불안감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동의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란에게 타격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영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역할도 분명히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군사적 참여, 그래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을 뭐 직접 미군이 투하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뭐 시리아 또 예멘처럼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던 그런 세력들이 지금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력화가 된 상태죠. 현재는 이란을 도와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일단 힘의 대결에서 딱 서로 힘이 부딪혀야지 뭐 싸움이 되는데, 이 부딪히는 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굴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무조건 항복, 과연 이 제안을 이란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또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향후 며칠 안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중동에서의 이란의 모습 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모습이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러한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심지어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또 유가가 좀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증시와 우리의 경제 산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새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 인력들, 청년들, 또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죠. 앞으로 진급을 할 때 군에 들어와서 2등병, 1병은 때만 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지만 상병과 병장은 시간만 왔다고 진급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급을 위한 심사를 해서 심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상병계급장, 병장계급장을 달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계속 안 달아주냐? 그건 아니고 군생활 할 동안에는 안 달아주지만 전역할 때는 병장을 달아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한데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군의 입장, 뭐 국방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는데 그 계급은 결국 그 계급에 합당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병에서 상병이 됐다면 상병다운 전투력, 상병에서 병장이 됐다면 그러니까 병장다운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투력이나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계급장을 진급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강한 전투력을 육성해야 되는 어떤 국방부나 또는 군의 목적으로서는 그 병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급도 하나의 전투력 육성의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병 병장이 됐으면 당연히 그만한 전투력, 전투기술, 체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등병이나 상병 병장이나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계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에 합당한 전투력과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원칙에는 사실 누구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지원병 제도, 그러니까 직업군인 제도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진급하는 것에 굉장히 목을 매야 되고 진급이 되지 않으면 뭐 급여가 깎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또 부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징집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로 온 거잖아요. 영장이 오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왔는데 강제로 온 사람을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뭐 진급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일단은 헌법 39조 국민의 병역 의무에 따라서 나는 국가의 명을 받고 군대에 왔다는 거 그것만도 사실 나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온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뭐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진급 심사를 받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후임자들은 체력적인 애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생활하는 동안 내내 나보다 늦게 온 후임병이 나보다 높은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자칫하면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에서 한 10개월 동안 그거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은 그 생활관 안에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늦게 온 후임병은 상병 병장을 달고 있는데 먼저 온 그 병사는 체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그 생활관 분위기가 과연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그 계급에 따른 급여를 못 받는 것도 생기죠. 지금 병장 같으면 그냥 월 급여 150만 원에 지원금 약 50만 원에서 200여만 원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받고 일병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같은 생활관 내에서 병사들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다음, 이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들이 과연 나쁜, 불량한 병사들일까요? 왜냐하면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짧은 기간에 체력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군 입대할 때 군이 체력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군에 입대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와서 1인병 생활하고 1병 생활 해봐야 약 2개월, 6개월에서 한 8개월인데 이 8개월 되는 동안에 본인이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체력 단련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체력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체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도 과연 그런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급심사를 하려면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관이 있어야 되죠. 결국 그 심사관의 역할은 부대에 있는 간부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대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간부들의 숫자가 모자라고 간부들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간부들조차도
지쳐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진급심사의 측정, 엄정한 측정에 대한 것까지 담당하게 되면 간부가 본연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급심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여러 번, 뭐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 간부들은 측정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측정에 두고 측정의 공정성의 시비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국방부가 생각하는 뜻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국방부의 애초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군생활의 복무 의욕을 더 권장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그쪽으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한 사람을 진급을 안 시키는 이런 징벌적인 그 진급 심사보다는 잘한 사람에게 뭔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급은 때가 오면 시키되 그때 당시 진급 심사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 뭐 요즘 이제 군에서 요구하는 뭐 특급 전사 같은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됐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진급 심사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오히려 더 약간 뭐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부대원들 간에 약간 눈치를 보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병사들은 더 자기가 한 것만큼 대우받는 것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가 군의 전투력 또는 우리 그 병사들 개개인의 전투력과 체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주식 시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전쟁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불안정성 이런 것 또한 뭐 유가의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했죠. 미국 증시 하락. 보통 미국 증시가 하락이 되는 것이 이제 아침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는 게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현재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우리 이제 방산 주식을 한번 보면요. 방산 주식들도 대부분 뭐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풍산은 여전히 그 상승세, 오늘도 1,800원이 올라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서 10만 원에 안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이 오늘 또 굉장히 좋네요. 14,000원에서 이제 57만 원, 6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대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최근 그냥 연 며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도 1,700원 상승해서 지금 67,900원인데 시스템의 이 상승 행렬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주식 가격 중에서 좀 특별하게 가격대 보이는 거는 LIG 넥스원이 50만 원대를 가지고 60만 원대로 가고 있다는 거, 풍산이 10만 원대에 확실히 이제 안착했다는 거, 현대 로템이 20만 원대를 오늘은 이제 어제 조금 하락해서 지금 현재 19만 8,900원인데요. 어쨌거나 20만 원대를 올라섰다는 것. HD 중공업도 40만 원대에 올라섰다는 것. 하나오션이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오늘 현재 9만 2,500원인데요. 하나오션도 조만간 10만 원대로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0만 원대 돌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세에 있네요. 이러한 주식들이 지금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상승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주식들 한번 일일이 한 종목씩 들어가서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는가라고 전 이 방산 관련된 주식을 봤거든요.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느 날은 외국인이 많이 사고 어느 날은 기관이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매수에 많이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음에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서 매수하라라는 보고서는 대부분 종목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다음은 뭐 정부가 어떤 제도적으로 새로운 어떤 장려책을 내놨다는 것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뉴스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방산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 방산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우리에게 2022년도에부터 이제 기회를 줬다면,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 방산 기업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상승하고 있고 계좌의 잔고는 높아지더라도 적정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됐을 때 현금화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어느 증권 보니까 지수가 3,000에 도달할 경우에는 일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보고서도 나와 있던데요. 방산 기업들 주가도 대략 목표 주가를 정해 놓으시고 그 주가에 도달했을 때는 1차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일단 핵심 종목만 보게 되면요. LIG 넥스원이 60만 원을 가느냐, 풍산이 10만 원을 유지하느냐, 로템이 20만 원대를 유지하느냐, 하나오션이 10만 원대 언제 가느냐, 한국항공우주도 10만 원대를 유지하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대에 가느냐, 뭐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기준에 따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밀리핑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뉴스. 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단 전투병이 아닌 지뢰 제거 및 재건 인력 파병.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트럼프의 무조건 항복 요구. 세 번째는 군입대한 병사들에 대한 진급심사에 따라서 상병 병장 진급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 저는 이 논란에서 뭐 국방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상병 병장 진급을 안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 정도까지 그런 그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방산기업 주가 동향 살펴봤고요. 하여튼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그 주식을 뭐 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는 분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밀리핑 화이팅!